안녕하세요. 바림소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박지현 작가의 참 괜찮은 말들입니다. 박지현 작가의 전작 참 괜찮은 태도는 서울대 다양성위원회 추천도서로 선정되었고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 8주 연속 인문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 책 참 괜찮은 말들 역시 큰 기대 속에 출간되었는데요. 작가는 KBS 다큐멘터리 3일 그리고 TVN 유퀴즈 온 더 블록의 다큐멘터리 디렉터로 일하면서 18년간 길 위에서 만난 현명한 어른들에게서 배운 이야기를 담아냈다고 합니다. 저는 읽으면서 울컥하는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저자가 만난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라서 그런지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괜찮은 어른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전작을 읽지 못했지만 이번 책을 읽고 나서 전작도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이 책은 에피소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독성이 좋고 금방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제목처럼 마음을 울리는 문장들이 많아서 그런지 다 읽고 나니까 책 여기저기에 표시가 가득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책 전체를 낭독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꼭 책 전체를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괜찮은 말들. 박지현 지음. 출판 메이븐. 태어난 것으로 이미 목적을 다했어. 철학이란 말조차 낯설던 어린 시절 나는 이미 철학자와 자라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가수 신해철이었다. 늦은 밤 거리를 걷다. 아침엔 우유 한 잔, 점심엔 패스트푸드, 쫓기는 사람처럼 시계바늘 보면서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 경적 소리, 어깨를 늘어뜨린 학생들, 모두 다 똑같은 얼굴을 하고 손을 내밀어 악수하지만 가슴 속에는 모두 다른 마음, 각자 걸어가고 있는 거야. 아무 말 없이 어디로 가는가. 함께 있지만 외로운 사람들. 이라는 그의 노래 도시인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공감이 되었고 대학 입시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내게 이제 나의 친구들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했던 동화 속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고의의 불꽃 같은 삶도, 니체의 상처 입은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엔 더 이상 도움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좌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에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라고 묻는 나에게 쓰는 편지는 큰 깨달음을 주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노래를 그리고 그를 이렇게까지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다. 어른이 되어 나의 눈에 비친 세상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았었지. 라는 가사를 피부로 느끼고 자랑할 것은 없지만 부끄럽고 싶지 않은 나의 길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되자 그의 노래가 콕콕 가슴에 박혀왔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의 노래가 나의 길을 단단하게 걸어가기 위해 미리 맞은 백신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데 그는 뮤지션이라는 틀에만 머물지 않았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아니다 싶으면 특유의 촌철살인과도 같은 일가를 퍼부으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서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 간통죄 폐지,
학교 체벌 금지를 주장했고 동성동본 결혼 금지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는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라는 노래를 만들었다. 그는 음악평론가 강헌의 말처럼 사회적 약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 다양한 악덕에 대해 온몸으로 분노한 사람이었다. 덕분에 그는 하도 욕을 먹어 영생할 것이라는 농담을 할 만큼 논란의 주인공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때론 외롭고 때론 지치기도 했을 텐데 그럼에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마왕 신해철에서 이렇게 밝힌 바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 무섭지 않냐고. 남들이 말하는 안전한 삶의 규칙을 자꾸 위반할 때마다 겁나지 않냐고. 대답은 너무나 당연하다. 무섭다. 나도 사람인데. 그렇지만 내가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겁이 많기 때문에 나는 내 나름의 삶의 방식을 택했다. 남들이 똑같이 걷는 길에서 낙오하는 것에 대한 무서움보다 내가 진실로 원하는 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서움이 훨씬 더 엄청나게 무서웠기 때문에 그냥 나의 방식을 택했다. 공포로서 공포를 제압했달까? 그런데 내가 그를 좋아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무엇보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누구보다 뜨겁게 삶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특히나 그가 앨범 쇼케이스에서 한 말은 나 스스로가 초라하고 작게 느껴졌을 때 울컥할 만큼 큰 힘이 되었다. 우리 인간은 종으로서는 우주의 임무를 갖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개인은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 왜 인간이 태어났을 때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다잖아. 세상에서의 쓰임새, 뭐 그런 거. 그런 거 없어. 태어난 게 목적이야. 목적을 다 했어.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간은 뭐냐고? 신이 우리를 예뻐해서 보내준 보너스 게임이야. 내일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내일 더 나은 모습이 될 거야가 아니라 오늘로도 충분한 거야. 2014년 10월 27일, 그처럼 어릴 적 나에게 처음으로 철학을 알려줬던 어른이 되어서도 자꾸만 흔들리고 방황하는 나를 토닥여준 신해철이 46세의 나이에 의료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 늘 우리 곁에 오래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일찍 우리를 떠나는 것만 같았다. 나는 버스를 타고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장례식장으로 갔다. 장례식장에는 그가 생전에 농담처럼 장례식장에 틀어달라고 했던 민물장어의 꿈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다양한 연령대의 수많은 조문객 행렬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다. 나는 조문을 마치고 나와서도 한동안 그 주변을 떠나지 못했다. 그의 허망한 죽음이 믿기지 않은 탓이었다. 그가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요즘도 가끔 삶이 어지럽고 방향을 잡기 어려울 때면 그가 생각난다. 그리고 나이 든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를 마음속에 그리며 그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상상해 본다. 아마도 그가 생전에 말했던 것과 똑같이 말하지 않을까? 지금 삶은 보너스 게임이라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내가 나의 심장을 믿어보기로 한 까닭. 2022년 10월 26일 경북 봉화군의 아연 광산이 무너지면서 광부 2명이 지하 갱도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언론은 다음 날, 다다음 날 계속 그에 대해 보도하며 그들의 무사 생還을 기원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6일에서 7일이 넘어가자 그들의 생사 여부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우려의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지 221시간, 약 10일 만에
그들이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다. 어떻게 그들은 지하 갱도에서 10일 동안이나 버틸 수 있었을까? 27년 경력의 베테랑 광부인 박정아 씨는 고립되던 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오후 출근조라서 4시에 입갱했는데 5시 38분에 광산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고립된 곳은 지하 190m로 아파트로 치면 60층 높이에 해당되는 지하 공간이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암석과 토사물이 쏟아져 내렸고 2시간 뒤 잠잠해져서 확인해 보니 출입구 쪽이 파이프와 나무 등이 얽혀 있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분명 동료들이 자신들을 구출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막장 일을 시작한 지 나흘밖에 안 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신참을 다독이며 비닐로 천막을 두르고 긴 판장을 잘라 모닥불을 피워 체온을 유지했다. 고립 2일 차에는 괭이 2자루를 이용해 탈출구를 마련하고자 10m가량 굴을 팠다. 하지만 그 안쪽도 이미 붕괴가 된 상황이었다. 더 이상은 무리라고 판단한 그들은 철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식량은 고립 당시 가지고 있었던 커피 믹스 30개였다. 전기가 나가서 커피포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모닥불에 커피를 끓여 먹었어요. 그게 식사 대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4일차 되니까 커피 믹스도 다 떨어져 먹을 게 물밖에 없었어요. 안반에 스며든 물을 통에 받아 먹었는데 금속 광산이다 보니 냄새가 났어요. 그래도 저는 꾹 참고 먹었지만 신참은 먹고 토하고 그랬죠. 게다가 구조 작업을 하면 발생하는 발파 소리나 기계 소리가 너무 멀리서 들렸다. 자신들이 있는 지점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불안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옆에 있는 신참을 보며 혼자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는 유일한 버팀목인 신참이 조금이라도 안정을 되찾았으면 하는 마음에 전기가 끊겨서 수신이 안 되는 인터폰을 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여기 지하 3편인데요. 오리백숙 하나 끓여주세요. 혹시 전복 있으면 2-3마리 넣어서요. 언제 나올 거냐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끓여놓으세요. 다행히 신참은 그의 농담에 웃음을 터뜨렸고 그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고립이 된 지 일주일이 지나가자 육체와 정신의 에너지가 바닥이 나기 시작했다. 고립 9일차가 되었을 때 신참이 마지막으로 매몰 지점으로 가서 한 번만 더 구조 요청을 해보자고 했다. 그런데 헤드랜턴을 켜니까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순간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 불마저 꺼져버리면 암흑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한 발짝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애써 두려움을 떨쳐내며 신참과 함께 매몰 지점으로 가서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를 때리고 있는 힘껏 소리치며 구조 요청을 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제발 여기로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있던 자리로 돌아왔는데 나무 장작도 6개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이대로 죽는 걸까? 그는 죽음이 문턱까지 왔다는 생각에 아찔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신참에게 말했다. 그래도 우리 안 죽고 살아있잖아. 그리고 2-3시간쯤 흘렀을까? 발파 소리와 함께 어둠을 뚫고 빛이 들어왔다. 자신들의 믿음에 화답하기라도 하듯 동료들이 결국 그들을 찾아낸 것이었다. 그렇게 그와 신참은 10일 만에 기적적으로 무사 생還했고 사람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10일 동안이나 버텨낸 그들의 강한 정신력에 놀라움과 찬사를 보냈다. 나는 박정아 씨가 갱도를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불현듯 예전에 취재했던 흉부외과 수술실이 떠올랐다. 그날 수술실에서는 75세 환자의 신장 판막 교체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다. 쉽지 않은 수술인 만큼 의사들은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고 한편에서 수술을 지켜보고 있는 실습생도 마찬가지였다.
6시간의 긴 사투 끝에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집도의가 갑자기 실습생을 곁으로 불렀다. 실습생에게 심장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살짝 잡아서 심장 뛰는 걸 느껴볼래? 좌심실이 수축하는 힘이 느껴져? 이게 우리 가슴 안에서 뛰고 있는 거야.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힘이 세지? 나는 실습생에게 책과 동영상을 통해서만 보던 심장을 직접 만져본 느낌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심장이 강하게 뛰고 있다고 말했다. 쿵쾅쿵쾅. 그것이 가슴 안에서 계속 뛰고 있다는 게 불안할 정도로 그 힘이 강하다고도 했다. 마치 성난 황소의 발길질 같달까? 나는 기적적으로 갱도를 걸어 나오는 광부를 보며 열흘 동안 1분 1초도 쉬지 않고 성난 황소처럼 강하게 뛰고 있었을 그의 심장을 상상했다.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한 심장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무서울 만큼 자신의 본분을 다한다. 박정아 씨가 고립된 첫날에도 10일 뒤 구출된 날에도 어김없이 심장은 뛰고 있었다. 그러니 인간이 살겠다고 굳게 마음먹으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닐까? 그래서 나는 모든 지레 겁먹고 포기하기보다 일단 포기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기로 한다. 내가 어느 만큼 버틸 수 있을지는 결국 부딪혀 봐야 알 일이다. 나는 그렇게 지금도 강하게 뛰고 있는 심장을 굳게 믿어보기로 한다. 가족이니까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착각. 서울대 안병원에는 조금은 특별한 방이 하나 있다. 이제 정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1인실을 개조한 임종방이 그것이다. 안병원에서 종양내과 전문의로 일하는 김범석 교수는 유퀴즈에 출연해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누구냐고 묻자 그 임종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범석 교수에 따르면 사람의 감각 중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청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에게 환자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들을 수 있으니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라고 권한다. 임종방에는 환자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스피커가 마련되어 있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 경쾌한 리듬의 트로트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강진의 땡벌이라는 노래였다. 환자는 30년 동안 양말 공장에서 일하며 세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그중 딸은 박사 공부까지 시켰다. 그렇게 평생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애썼던 그는 일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카세트에서 나오는 트로트를 신나게 따라 부르곤 했다. 그래서 가족들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흥얼거리던 트로트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은 것이었다. 김범석 교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땡벌 노래를 듣는데 흥겹게만 느껴졌던 노래가 너무 슬프게 들렸다고 했다.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김 교수는 가사를 듣는데 마치 환자가 30년 동안 일하느라 지쳤고 하필 그때가 겨울이라 저승으로 떠나는 마지막 길이 춥다고 말하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가족들은 끝내 땡벌을 들으며 울음을 터뜨렸고 잠시 후 환자는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데 김 교수는 모든 가족들이 환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아는 건 아니라고 했다. 환자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가족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보다 가족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는 가족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평소에 많이 묻고 그것을 꼭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요즘은 제사상에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는데
우리는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고 있을까? 자녀에게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오늘 숙제는 다 했냐는 말 대신 요즘 좋아하는 건 뭐냐고 물어본 적은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모르면 더 늦기 전에 물어봐야 한다.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느냐고,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느냐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고, 어떤 죽음을 바라느냐고.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 유난히 추웠던 겨울, 나는 동안거에 들어간 스님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부산 범어사에 머무르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 마당 한편에 20대 청년 셋이 눈에 띄었다. 한 명은 열심히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고 나머지 둘은 그 옆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대학생들이었고 모두 취업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곁에 서 있던 학생이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 하시는 일 좋으세요? 저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루신 거네요. 네, 저는 그래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구나. 어떤 일 하고 싶은데요? 꿈이 뭔데요? 그냥 오래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래서 캐드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배우고 있어요. 그는 마치 자신의 말이 부끄러운 듯 뒷걸음 쳤다. 왜 그는 나에게 하고 있는 일이 좋으냐고 물었을까? 왜 자신의 꿈을 말하면서는 머뭇거렸을까? 그 이유는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이 대신 말해주었다. 형이 원래는 만화가가 꿈이었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접었어요. 캐드를 배우고 있다는 학생은 군대에 있으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 정말 많이 생각해 봤다고 했다. 이제 복학하고 나면 공부, 그 다음은 취업, 또 일하다 보면 노년이 오겠죠. 그때까진 지금처럼 놀 수 없을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거라는 그의 말에 옆에 있던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겨우 20대 중반에 자신의 꿈을 접고 그저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다. 게다가 60대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살 거라는데 듣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근데 노년을 위해 지금을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한다면 20대 그 시절한테는 미안한 일이 아닐까요? 다시 안 돌아올 텐데. 그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방학이 있잖아요. 하지만 정작 내게 지금 하는 일이 좋으냐고 물었던 학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가 하늘을 쳐다보았다. 뭔가 생각이 많은 듯 보이는 그에게 나는 끝내 대답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침묵이 그의 가장 진실된 답처럼 보였다. 그가 침묵 속에서 24살의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나는 가끔 그 순간이 떠오르곤 했다. 나의 24살을 떠올려 보며 스스로에게 미안한 게 없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다른 사람들은 그 질문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했다. 그래서 다큐 3일과 유퀴즈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 시절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질문 앞에서는 20대 청년도, 50대 영무원도, 뇌과학자도, 방앗간 사장도 한결같이 맨 얼굴이 되었다. 갑자기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목이 메거나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거나 잠시 말을 잃은 채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질문을 받은 순간 그 시절에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그 장면들 속에서 고군분투했던 자신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의 대답은 모두 달랐지만 어떤 면에서는 모두 같았다.
그들은 과거의 자신을 애틋하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의 고단함을 가장 잘 알고 있기에 마치 부모가 자신의 등을 토닥이듯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넸다. 그 질문에 답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 대답을 마치고 내게 물었다. 감독님은 20대의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나요? 그 시절 나는 방황했고 좌절했다. 때론 상처받고 주저앉기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에는 내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의미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아직은 알 수 없어도 결국 모든 것이 진정한 너를 찾는 길이 될 거야. 그러니 방황하는 너를 조금만 너그럽게 바라봐줘. 그런데 그가 내 대답을 듣더니 다시 물었다. 지금은 자신을 너그럽게 봐주고 있느냐고.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나에게 너그럽지 않다는 사실을. 남들에겐 다정한 말을 건네려고 애쓰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다정한 말을 건네지 못하고 있었다. 격려와 응원의 말이 필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지지하고 격려할 것인가? 미국 휴스턴대의 연구 교수인 브레네 브라운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듯 자신에게도 말하라 라고 말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해주라는 얘기다.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고 싶을 때 그 말을 나 자신한테도 똑같이 하고 반대로 그에게는 차마 하지 않을 말, 이를테면 그를 위축시키고 상처가 될 말을 나 자신한테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해보면 알게 된다. 내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들로 나 스스로를 몰아붙여 왔는지를. 사회에서 내 자리 하나 마련하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정작 나를 돌보는 일에는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나는 10년 뒤 다시 나에게 해줄 말을 떠올렸을 때 지금과 똑같은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를 돌보고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시작임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많이 무서울 때는 그게 뭔지 꼭 확인해 봐야 한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던 날이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버스를 타고 가다 그냥 모르는 곳에 내려 무작정 걸었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앞에 시장이 있었다. 반가웠다. 다큐 3일을 찍을 때 시장 풍경을 촬영한 적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왠지 모르게 힘이 나곤 했기 때문이다. 시장은 여전했다.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애쓰는 상인,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손님, 호떡과 떡볶이를 먹으며 웃는 사람들, 그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며 수다를 떠는 행인들까지 삶의 활력이 넘쳐흐르는 모습을 보니 문득 진주 중앙시장에서 부침개를 팔던 이석춘 사장이 떠올랐다. 기름판 위에서 수수부꾸미를 뒤집던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행운의 수수부꾸미예요. 내가 기분 좋게 만드니까 그게 전해져서 손님도 기분이 좋아지겠지? 그러면 뭐든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러니 행운의 수수부꾸미지. 그녀가 동그랗게 구운 수수부꾸미를 한쪽에 가지런히 올려놓자 맛있는 냄새에 이끌린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다. 그녀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내내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하루 종일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싶었는데 실은 큰 실패 끝에 이 시장에 오게 되었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 미소가 다시 보였다. 그녀는 평생 모은 돈으로 식당을 열었다. 하지만 누군가의 지갑을 연다는 건 단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 식당은 망했고 그녀는 전 재산을 잃었다. 처음 겪는 큰 실패 앞에서 그녀는 무너지고 말았다. 며칠을 거의 정신이 나간 채로 지냈다. 모든 것이 허무하고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만 같았다.
순간적으로 눈 딱 감고 수면제 한 주먹 털어넣으면 끝낼 수 있다는 생각도 했어. 그런데 그처럼 몸도 마음도 바닥쳤을 때 어디선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린 그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준아, 많이 무서울 때는 그 무서운 게 뭔지 찾아서 꼭 확인해 봐야 한다. 막상 확인해 보면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떨었구나 싶고 그때부터는 안 무서울 거야.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들여다봤다. 모든 걸 잃었으니 더 이상 잃을 게 없었다. 까짓것 죽었다 치고 다시 시작해보자.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지만 그렇게 마음먹으니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었다. 그 길로 그녀는 시장에 나왔다. 다정한 아버지가 어릴 적 만들어주던 빈대떡을 떠올리며 그녀는 오늘도 사람들에게 수수부꾸미를 열심히 구워준다.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박동훈은 지난 일을 마음에 무겁게 담고 살아가는 이지안에게 이렇게 말한다. 네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든 일이 그래. 항상 네가 먼저야. 옛날 일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실제 일어난 일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지나친 불안과 걱정일 때가 많다. 실패하면 안 되는데 괜찮을까? 만약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막상 닥쳐보면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거나 걱정한 만큼 그렇게 큰일이 아닐 때가 많다. 설령 큰일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든 이를 수습하고 또 오늘을 살아간다. 그래서 나도 마음이 무거워질 때면 그 대사를 속으로 되뇌어 본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테니까.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남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테니까. 그날 밤 나는 시장에서 사온 수수부꾸미를 가족과 맛있게 나눠 먹고는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다. 오랜만에 숙면이었다. 오늘 하루를 어떤 말들로 채울 것인가? 몇 해 전 친구와 남프랑스로 여행을 갔을 때였다. 온화한 지중해 날씨를 닮은 그곳 사람들의 일상에는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그 여유는 나로 하여금 평소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프랑스 코스 요리에 도전하게 만들었다. 마을의 작은 레스토랑 주인에게서 식사 매너를 익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맛을 하나하나 천천히 음미하는 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무언가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것을 느꼈다. 며칠 뒤 나는 친구와 인연이 있는 한 가족의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게 되었다. 에피타이저부터 제철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든 요리들이 차례로 식탁에 올라왔다. 음식들은 하나하나 너무 맛있었고 그들이 식사 시간 내내 나를 편안하게 대해줘서인지 마음 깊이 행복감이 스며들었다. 디저트를 먹으려던 찰나 와인 소믈리에인 집주인이 내게 와인 한 병을 건네며 말했다. 어떤 선물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당신이 태어난 해에 만들어진 와인이 생각났어요. 운 좋게도 자주 가는 와인샵에 1980년산 와인이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나와 같은 나이의 와인이라니 미처 예상하지 못한 깜짝 선물 앞에서 마음이 뭉클해졌다. 와인 라벨은 누렇게 발해 있었고 와인의 색은 흔히 보는 선명한 붉은빛이 아니라 보랏빛이 감도는 붉은빛을 띠고 있었다. 그들은 오래된 그 와인을 할머니라고 불렀다. 집주인은 40년 가까이 익어온 와인을 따면서 말했다. 자, 우리를 만나기 위해 많은 시간을 견디고 기다려온 할머니를 위해 마지막 한 모금까지 맛있게 마십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와인이 거쳐온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뜨거운 햇빛과 바람을 맞으며 자란 포도가
베테랑 기술자들의 손을 거쳐 한 병의 와인이 되고 그것이 먼 거리를 달리고 거친 파도 위를 지나오며 숙성되어 온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이 한 잔의 와인 안에 담겨 있는 듯 했다. 나는 천천히 와인을 마셨다. 어디서도 맛보지 못했던 특별한 맛이 몸 곳곳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편안하게 그 모든 순간을 음미했다. 만약 집주인이 내가 태어난 해에 만들어진 와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긴 시간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면, 그 와인은 그저 오래된 와인에 불과했을지 모른다.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비싼 빈티지 와인이라는 말만 강조했다면 나는 와인을 마시는 내내 받은 마음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부담을 더 크게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집주인이 내게 건넨 귀하고 예쁜 말들 덕분에 그 와인은 나에게 너무나 특별한 선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날 하루는 내 인생에서 손꼽히는 낭만적인 하루가 되었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 예쁜 말이란 단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그 속에 마음에서 우러나온 배려와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선 내 내면이 단단하고 여유가 있어야 상대방을 배려하며 예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의 갈림길에 선다. 매 순간 우리는 차갑게 말할 수도, 조용히 넘길 수도, 혹은 조금의 정성을 담아 말을 건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한마디라도 진심이 담긴 예쁜 말을 건네보면 어떨까? 비난 대신 이해의 말을, 무심한 침묵 대신 따뜻한 격려의 말을, 조급한 말 대신 여유 있는 말을 건네보는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은 꽤 괜찮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런 하루하루가 모인다면 꽤 멋진 인생이 되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 본문 일부 낭독해 드렸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절 나를 붙잡아준 말들이 당신에게 가닿기를. 그래서 마음 둘 곳 없을 때 그 말들이 당신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하는 저자의 말처럼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